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경제사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대 마지막 분류사 파트죠. 문화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33쪽에 고대 문화의 성격부터 살펴볼까요? 자, 고대 그러면 이제 삼국과 통일신라 발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삼국 문화를 먼저 보고 남북시대 때 문화의 내용들을 특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 문화는 공통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은 뭐 공통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피지배층은 피지배층대로의 소박한 서민 문화가 있습니다. 소박한 서민, 그러니까 소박하다는 얘기는 좀 촌스럽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배층도 지배층대로의 세련된 귀족 문화가 있어요. 여기다가 고대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 공통된 내용이 하나 있죠.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는 말이죠. 종교로서만 들어온 건 아니죠.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교 건축, 불교 사상, 불교 음악, 불교 회화, 그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같이 묻혀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삼국 문화의 공통점 했을 때 불교 문화는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삼국 문화의 공통점, 소박한 서민 문화, 세련된 귀족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 이렇죠. 다른 점은 지리적인 위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는 좀 거칠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고구려는 북방민족과 중국하고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걔네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좀 성적으로 보면 남성성이 좀 강해요. 남성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문화 그러면 134쪽 맨 위에 보겠습니다. 패기, 정열, 진치, 호전적, 야성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 문화를 북방과 중국의 문화를 다 커트시킨 건 아닙니다. 괜찮은 것은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받아 먹어요. 먹는 와중에 그네들의 침략에 대해서는 커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하고 그 밑에 있는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북방과 중국 민족의 침략을 막아주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도 수행했다는 거죠. 고구려입니다. 자, 밑에 백제하고 신라 한번 볼까요? 고구려의 문화가 남성성이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백제 신라 문화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성이 좀 강합니다. 백제 문화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런 특징을 가지고요. 이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는 나중에 일본 문화에, 일본의 그 야마토 정권 때 아스카 문화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고대 문화사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백제 문화는 다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백제 문화의 한계는 뭐냐면은 백제 건국의 주역은 고구려 이주민이죠. 토착, 마한의 목지국 문화를 완전히 다 흡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백제 문화의 한계예요. 그래서 토착 문화, 나와 있죠? 한 개 봅시다. 지방의 토착 문화를 충분히 육성시키지 못했다. 이게 백제 문화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중국 남조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적인 흔적의 문화 요소는 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삼국 문화하고는 조금 단절된 위치입니다. 시족적인 요소와 지리적인 폐쇄성으로 인해서 신라는 고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가장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라는 처음에는 폐쇄적인 문화입니다. 소박함, 토우, 흑인형입니다. 또는 흙으로 만든 제품들, 토기, 그릇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라의 소박한, 좀 촌스러운 이런 문화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고구려하고 4세기 때, 5세기 때 나제 동맹 맺어서 백제하고 수교관계를 맺죠. 자연스럽게 고구려 백제 문화가 신라에 스며 녹아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라 문화는 소박미만 있는 게 아니라 조화미의 성격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국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 문화를 좀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문화는 밑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통일신라의 문화는 메모 좀 하겠습니다. 민족 문화. 이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이 됐다. 통일신라 문화가 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된 시기로 보냐면은 삼국 문화를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국 문화를 통합할 때 통일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에 쉽게 통합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통합했겠습니까? 쉽게 통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국 문화는 각기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통합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된 시기, 그럼 언제요? 통일신라. 이렇게 일하시면 되죠. 그래서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문화는 중국 당나라고 교역하면서 국제문화조례에 동참합니다. 어제 당에서 유행을 하죠. 오늘 신라에서 유행합니다. 통일신라입니다. 그만큼 막역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 문화 영향을 받죠. 중국 당나라 역사를 보면 말이죠. 당 문화 그러면은 똑같아요. 국제적이고 귀족적이라고 그래요. 통일신라도 국제적이고 귀족적이다. 여기서 귀족은 진골 귀족입니다. 근데 당나라 귀족은요. 진골 귀족이 아니고 문벌 귀족이에요. 좀 개방적인 존재입니다. 중국 당 문화를 국제적 귀족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 하나 더해서 동아시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의 폭이 넓었다는 거죠.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한 문화하고 통일신라가 교역하면서 통일신라 문화도 국제문화조례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문화 국제적, 귀족적이며 세 번째 한번 보실래요? 조형예술이 발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조형예술 그러면은 깎고 새기고 하는 겁니다. 신라의 불상이라든가 석등이라든가 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조형예술은 불교 교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종에서 말씀드리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민간문화 수준도 향상이 됐다는 것이죠. 자,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 기능의 역할만 수행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불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고대 문화 발달에 기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불교가 삼국시대 때 불교는 귀족 불교예요. 민중 불교가 아닙니다. 삼국시대 때는 지배층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럼 불교가 민중층까지 확산된 건 언제냐 그러면은 통일신라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민간 문화, 하층민의 민중들의 문화 수준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교 대중화는 나중에 원효나 의상이나 또 균형 등등에서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문화의 특징은 이렇죠. 결론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됐다는 겁니다. 자, 발해를 한번 가볼까요? 발해는 이원적인 문화입니다. 발해 사이는 지배층은 대다수의 고구려민과 피지배층, 일부 말갈인. 피지배층의 대다수는 말갈인과 일부 고구려인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지배층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피지배층은 말갈 문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대다수가 피지배층이죠. 그러니까 발해 문화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대다수 말갈 문화로 구성됐기 때문에 피지배층이 그네들은 그네들 문화를 고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해 문화의 수준은 일정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발해 문화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국의 문화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 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밑에 한자부터 보겠습니다. 한자 사용은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 한자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서 창원, 다호리, 나무, 던덜, 무덤에서 출토된 붓, 또 1925년에 평양에서 출토됐다는 진과, 진나라 창, 여기에 약 25글자가 새겨진 것들. 이것은 분명 지배층을 중심으로 했겠죠. 한자 사용의 증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철기시대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자가 이제 들어오고 중국하고 이제 본격적인 교역이 행해지면서 중국의 교과서들, 책들, 유학책들, 유학서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의 유학도 발달했고, 유학만 발달하겠습니까? 한자가 사용되면서 삼국시대 때 역사서도 편찬이 될 겁니다. 자, 우선 136쪽에 유학을 먼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삼국시대 유학은요, 어떤 조선시대 때의 뭐 성리학처럼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단지 둘째 줄, 충, 효, 신.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친구와의 믿음이죠. 충, 효, 신. 이러한 도덕 규범을 장려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자료는 다 삼국시대 때 유학의 발달 증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고구려의
소수림왕대 때에 최초의 국립대학입니다. 4세기 태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대 때 평양천도가 단행이 되죠. 그 이후에 설치했던 평민자재를 대상으로 했다는 경당. 경당은 문, 교육과 무교육과 그리고 평민들이 같이 입학해서 교육받았다는 특징이 있죠. 기타 밑에 유교 경전이라든가 금성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백제나 신라의 유교 경전이라든가 금성문도 나와 있죠. 전부 다 삼국시대 때 한학 발달의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박스 내용이 있죠. 관계토항비부터 해서요. 사택, 지적, 피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 비문의 특징들을 우리가 고대 정치사에서 정리가 됐고요. 이 비문들을 묶어서 뭘 의미하느냐라고 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한학의 발달 수준을 가늠해주는 금성문.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들의 특징들을 이해하시면서 삼국시대 때 유학의 모습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때 가서요. 신문왕대 때 국학, 신문왕대 때 개혁 정치에서 살펴봤죠. 국립대학입니다. 학제는 9년이고요. 이건 이제 보통 나이가, 입학 나이가 15세에서 30세 정도. 그리고 진골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국학은 누가? 육두품 출신들이 많았을 걸 본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문왕이 있죠. 신문왕 개혁 정치의 핵심 참모 역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두품이거든요. 이 신문왕은 하여튼 무조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이 육두품의 역할은 신라 중대 때는 왕권 강화의 참모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대 때는 반골품 세력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문왕대 때 육두품들을 국학을 통해 가지고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사람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왕권 강화의 참모로 쓴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진골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골은 신문 상승에 제한이 없지요. 1관등에서 17관등까지 다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골품제도에서 보면, 관등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굳이 진골은 대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 가도 신문 상승에 제한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육두품들 아무리 해봐야 그래야 어디까지? 육관등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라 중대 때 실시했던 것이 뭐라고요? 중위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중위제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문왕대 때 국학이 있고 국립대학. 일단 유학교육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원성왕이 있습니다. 원성은 신라 하대입니다. 독서 3품과. 독서 출신과가 있습니다. 출신과라고도 합니다. 상품, 중품, 하품, 특품으로 나눠서 그만큼 읽고 해독하면 인재로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품제도라고 하는 벽에 부닥쳐서 제대로 실시는 안 됐습니다만은 학문과 유학 보급에는 기여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이게 원성왕대 때 독서 3품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유학 발달의 주역이었던 누구죠? 이 육두품들이죠. 육두품의 역할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신데요. 자, 뒤에 나오는 강수, 설총, 그 다음에 김대문, 우측에 최치원, 김운경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대다수 육두품입니다. 근데 김대문은 예외로 육두품이 아니죠. 누구죠? 진골입니다. 진골. 자, 강수부터 보겠습니다. 외교 문장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나라 나당 전쟁 때 서린객에 보냈던 답장 편지, 답, 서린귀서. 그 다음에 청방인문표라고 그래서요. 이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김인문입니다. 그 형이 문무왕 아닙니까? 김범문이고요. 그래서 김인문이가 나당 전쟁 신라 삼국 통일 전후에 당나라에 억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류가 되어 있는 김인문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한 편지글입니다. 청방, 요청하는 방, 석방입니다. 인문을 요청할 김인문의 석방을 요청하는 표는 아래에서 윗사람이 올리는 글이에요. 편지글입니다. 표. 그래서 청방인문표라고 그랬죠. 이 청방인문표를 받아본 당나라 태종이 이 편지글에 감동해서요. 바로 석방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금, 은, 비단 이런 것까지 금은 보화까지 같이 보너스로 같이 묶어가지고 보내준다면 그만큼 편집글을 아주 하셨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외교 문장가의 강수란 말, 강수. 그러면 설총 있죠? 설총. 아버지가 누구예요? 설총 원효죠. 어머니 요속공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효와 요속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던 설총. 특히 신문학에게 글을 올렸던 화왕계와 이두를 정리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왕계 할 때 계는 충고하는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충고하는 글이에요. 어떤 충고냐면 도덕 정찰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막 나가서 되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왕계. 밑에 사료가 있거든요. 이 사료는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이 사료를 애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아 이거는 누구의? 설총의 화왕계다. 유교적인 도덕 정치를 강조했던 글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김대문이 있습니다. 김대문. 진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저서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사료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45년 김부식이 편찬했던 삼국사기가 편찬했던 시기까지는 이 책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 김부식이 의도적으로 이 책들을 파기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전란이라든가 무슨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자료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한산기, 악본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우측에 밑줄 적어놓읍시다.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의의를 좀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말이죠.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누구죠? 동이신라의 김대문. 흔적들이 있죠?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악본 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고려시대 한번 가볼까요? 고려 초기에 가면은 최승로가 있습니다. 김심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육두품 출신들이거든요. 성종대 때를 전후로 활동했던 최승로 시무 18조, 시무 2조 정치개간들입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은 이규보, 명종대 때 동명왕편을 썼다라고 하는 이규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렬왕대 때 이련, 삼국유사와 충렬왕대 때의 역시 이승유, 제왕운기. 이련의 삼국유사와 여기에 이제 이승유의 제왕운기에는 단군신화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자신감에 넘치는 시를 썼다는 누가 나오죠? 진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명의 아침은 동쪽 하늘, 즉 고려가 되겠죠? 동쪽 하늘을 비칠 것이다 라고 우리 문화의 자주 주체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가지 않습니까? 조선 초기에 가면은 성종대 때 서거정이 있습니다. 동문선이라고 하는 저서를 썼다는 서거정이죠. 삼국시에서 조선 초까지의 역대 500여 명의 약 11,400여 편, 이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집대해서 해놨습니다. 동문선 서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글은 중국의 한이나 당이나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라 우리의 글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을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서거정의 동문선이 있고요. 후기 때 가면은 실학자, 중상실학자죠.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의 연암집에 보면은 허생전이라든가 또는 저 중국에 갔다 와서 썼다는 열하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반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양반 신분이면서 양반사의 모순은 신랄하게 어떤 써놨던 비판해왔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김대문부터 박지원까지는 전부 다 우리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비해서요. 우리 문화의 자주 주체성보다는 당시 문화의 사대적인 보수적인 이러한 성향을 제창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라 하대 때 누가 나오냐면 최천입니다.
최치현은 중국 당 문화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중계 가면은 누가 나오면은 해동공자로 알려져 있죠. 공자는 중국에서 많은 춘추시대 때 공자 아닙니까? 공자의 제자가 한 3,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뭐 공자가 다 아는 제자는 아닐 겁니다만은 일단 그만큼 많은 제자를 양산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고려의 최충입니다. 최충시대 때 고려 중기 때 사학이 발달합니다. 관학사갈 때. 그래서 그가 만들었다는 구제학당, 나중에 문헌공도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나올 겁니다만은 거기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제자를 양산했다는 겁니다. 해동공자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김부식,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는 김부식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때 가면 누가 나오냐면은 조선 중기 때 사림양반들, 단군조선보다는 기자조선을 숭상했던, 추앙했던 사림양반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문화의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한국문화대학교의 자주 주체 학과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사대적인 보수적인 학과의 학생들입니다. 구분하세요. 저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성향이.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사이에 이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좀 성향이 달라진다라고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김대문은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최천년 보겠습니다. 도당 유학생. 당에 건너갔다 왔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로 수기학생이라고 그래요. 수기학생은 거기서 숙박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온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12살에 아마 최치현이 아마 당에 유학을 갈 겁니다. 요즘에 조기 유학이 있죠. 이때 조기 유학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사실 이때 12살이면은 지금이 한 나이가 한 20세 가까이 됩니다. 거의 고등학교 학생 정도 돼요. 나이대로 본다면. 평균 수명이 있거든. 16살에 이제 빈공과라고 하는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빈공과는 고려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응시하겠다는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은 빈공과라고 일하거든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빈공과에 급제하고 하급 관직 생활을 하다가 진성여왕제 때, 진성여왕의 실정 때 기후에서 개혁 건의안을 올렸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 않자 합천 해인사로 낙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져서 일부는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밑에 일부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 봅시다. 토항소경문, 개원필경, 제왕연대력, 사산비명 등이 있습니다. 토항소경문은 당나라 말기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당에 있을 때인데요. 당나라 말기 때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자 국가가 소금을 전매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장사들이 반발하겠죠. 그 황소라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이런 소를 짐승의 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황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 장수 황소가 이제 소금 장수를 연대해 가지고 난을 일으킵니다. 이거 황소의 난이에요. 토벌할 때 경문입니다. 어떻게 이 경문을 썼는지 이 경문 내용은 소위 힘으로,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먹으로 하는 힘은 아닙니다. 무력적인 힘이 아니고요. 말로 하는 힘이에요. 말로 하는. 그 경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황소가 스스로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그럴 정도의 경문을 쓴 거죠. 이게 황소 경문이에요. 그럼 이때 사산비명은 유교, 불교, 노장사상, 풍수지리사상 등이 같이 짬뽕이 됐습니다. 4명의 선종 승리의 비문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산비명은 신라 하대, 신라말 여러 사상이 짬뽕되고 있었다. 즉 남할 요초에 신라말 고려 초기에 여러 사상이 복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이거는 나중에 고려 건국 이후에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 있죠. 훈요 10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남할 여초에 여러 사상이 짬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훈요 10조는 나중에 고려 건국 이후에 보겠습니다만은 훈요 10조에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풍수 지리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과 고려 초기의 사상계 동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사산비명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주사 낭해화상 비문에는 득난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등란은 육두품의 별칭이라고 그랬죠. 이 등란이라는 얘기는 육두품은 육간 등 아찬 이상 못 올라가서 어렵다 해서 등란이 아니고 아무나 육두품이 되는 건 아니다. 육두품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 등란인 최천이가 자기 입을 빌려서 한 얘기거든요.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주사 낭해화상 비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한 최초의 신라입니다. 김문경. 여기서 일단 강수, 설청, 김대문, 최천의 역할에 좀 유념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국학, 독서, 삼품과 또 이러한 육두품과 김대문 같은 진골 출신의 유학자들의 활동으로 봐서 통일신라 때 유학은 삼국시대 때보다 훨씬 더 진보가 됐다. 발전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신라에 국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발해는 뭐가 있어요? 주자감이 있습니다. 또 발해 유학의 발달은 발해 중앙정치제도에서 본 말이죠. 삼성 육부할 때 육부가 이호의 병용 공부가 아니라 충인의 지혜신인 게 나와 있죠. 유교식 명칭을 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발해의 육두품들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빈공과에 급제한 사례가 있죠. 이거는 신라와 발해하고의 대관계에서 등재서열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등재서열 사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앞에 정치사 대관계로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학생들이 많이 배출됐다라고 하는 것. 또 발해에서는 한자를 기본 글자로 씁니다. 근데 아직 해독이 되는 않았지만은 발해에 고유한 문자가 아마 있었던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해에서 출토가 됐던 기와장에서 해독을 할 수 없는 한 문자가 나옵니다. 발해 문자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일련의 이런 것들은 발해에서도 한학이 발달했다, 유학이 발달했다라는 증거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0조 넘어가시면 이 유학과 한자의 사용은 역사서 편찬에도 영향을 준다. 역사서 편찬의 목적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통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역사서 편찬 시기는 공통적으로 어느 시기예요? 대외 팽창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외 팽창기고요. 소수리망, 영양왕, 근초왕, 신라의 진흥왕 다 대외 팽창기 아닙니까? 또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구려에 유기백권 이거를 신집 5권으로 요약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기, 거칠부의 국사 등이 있습니다. 역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편찬됐을 때까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참고했죠. 아까도 이제 김대문의 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후에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 이후에 의도적으로 폐기 처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145년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시기까지는 이 책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유학과 역사서는 거기까지 보시고요. 삼국의 고대 국가의 가장 큰 문화의 요소입니다. 사상사죠. 불교와 도교와 그리고 풍수지리 사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불교가 들어온 시기는 4세기 국제정세하고 일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은 전진에서 소수림 왕대 때 순도에 의해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신라로 눌지 왕대 때 묵호자, 5세기 중엽입니다. 공인은 6세기 버풍 왕대 때 2차 돈의 순교입니다. 동진에서 침유 왕대 때 마라난타, 성왕대 때 6세기입니다. 성왕대 때 일본의 노리사 측에 의해서 갑니다. 노리사 측은 승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진 고구려 신라, 동진 백제 왜 이렇게 연계 관계를 맺을 때가 몇 세기요? 4세기예요. 그러니까 4세기 때 불교가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4세기 이전에는 말이죠. 이전에는 부족국가 시대 때입니다. 이때는 신앙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했던 민간신앙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했던 조상신 숭배 등이 있었어요.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은요, 우리는 옛날부터 지배자로서 군림해 오고 있었다. 이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근데 4세기 이후에 신라를 끝으로 해가지고 고대 국가로 넘어옵니다. 이때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져요. 그렇죠? 또 옛날 원시 신앙 가지고는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는
또는 고대 국가의 왕들은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상적 기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용의 주체는 귀족도 아닙니다. 민중도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곧 왕입니다. 목적은 왕권 강화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옛날의 민간 신앙들, 해신, 일월신, 천신 이런 것들 있죠. 다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 역시 다 끌어안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 불교는 미신적인, 좀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좀 강했으며 또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가 됐습니다. 잘 안 됐다 이 얘기죠. 나중에 이 불교 사상의 통일을 시도했던, 결여했던 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원효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통일신라 때.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사상을 통합하려는 사상, 그걸 원효의 화쟁사상이라고 그래요. 원효한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삼국불교가 일단 미신적이며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가 됐느냐 그러면은 불교 수용 이후에 옛날 신앙들을 다 끌어안다 보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사찰에 있는 산사에 혹시 가보셨죠, 여러분들?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 한쪽에 산신각도 있고, 그렇죠? 산신각. 그 산에 수호신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신각에 들어가면은 불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산신이 거기 있죠. 그럼 우리의 산신은 토착신앙이죠. 불교는 외래 종교입니다. 이것이 같이 짬뽕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들어와가 나타나는 성격에 있을 때 나머지 성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보고 갈까요? 우측에 141쪽에 맨 밑에 봅시다. 불교의 성격이 있습니다. 왕실불교가 있으며, 왜? 왕이 국가가 불교를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왕실불교입니다. 하나 더 있어 뭐라고 했어요? 귀족불교라고 그랬죠. 왜 귀족불교라냐면은 국가가 불교 수용의 주체입니다. 왕이. 목적은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예요. 근데 고대 국가 정치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고대 국가의 정치는 왕권이 강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왕 혼자 정치하는 건 아니다. 국왕 중심의 귀족 합의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왕 중심의 귀족 합의제 하에서 귀족 합의 없이는 정책,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국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가지고 왔지만은 공인을 하기 위해서는 귀족 합의를 거쳐야 돼요. 제가 왕이고 여러분들이 귀족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야, 나 힘 좀 키우려고 그러는데 니네들 이 불교 공인하는데 좀 협조 좀 해줄래? 그러면 여러분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왕 고민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쟤네들 꼬실까? 이거지.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걸 하나 찾아냈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불교의 교리거든요. 자비.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죠. 그 다음에 평등. 불교는 기원전 5세기 때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인도의 골품 제도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죠?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던 불교는 카스트 제도를 반발하는 거죠.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그 계급 구조에 대한 반발이죠. 평등 사상과. 그리고 하나는 윤회 사상입니다. 이 중에 고대 국가가 귀족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제 활용했던 사상은 뭘 것 같아요? 자비와 평등과 윤회 중에서 윤회입니다. 너네들은 전생에도 귀족이고, 그래서 지금 귀족이고, 다음 생에도 귀족일 것이다. 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은 전생에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또 자손 대대로 귀족일 것이다.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마약으로 취급해서 국가가 귀족들에게 윤회 사상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 윤회 사상이라는 마약을 먹고 합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귀족 불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족 불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삼국불교의 성격에 뭐가 있어요? 호국 불교입니다. 박스 좀 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좀 합시다. 밑줄.
인왕경, 비보사찰, 백자강해 같은 말로 인왕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팔관해입니다. 자, 인왕경부터 보겠습니다. 이 인왕경은 호국 불경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승려 100명이 앉아서 법회를 열 때 독경하는 불경이 인왕경이죠. 그 승려 100명이 앉아서 법회를 합니다. 그걸 백좌강해라고 그래요. 이 백좌강해를 왜 인왕해라고 하냐면 이때 인왕경이라는 불경을 독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왕해 이꼴 백좌강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비보사찰은 땅의 기운이 안 좋은 곳에다가는 집을 지을 게 아니라 사찰이라든가 탑을 세워서 불순한 땅의 기운을 불려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찰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팔관해입니다. 팔관해는 토착신앙과 불교와 도교가 짬뽕된 거예요.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위한 불교 행사입니다. 2018년 국가직, 구급 국가직 시험에도 나왔었죠. 팔관해는. 그래서 이거는 호국불교죠. 그렇죠? 전부 호국불교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황룡사 구축 목탑. 황룡사 자체도 비보사찰 아닙니까? 황룡사 구축 목탑은 신라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에 조공을 바쳐온다는 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나라를 수호한다. 호국불교 그러면은 삼국시대 때 지금 나와 있는 자 뭐죠? 이게 봐요. 백자강해, 인왕해, 인왕경, 또 비보사찰, 팔관해, 황룡사 구축 목탑 등이 있습니다. 고려로 한번 가볼까요? 고려는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려시대 때 가면 그대로 팔관해 그대로 나옵니다. 팔관해. 승병들 나옵니다. 승병들. 윤관에 별무관에 보면은 신기군, 신보군 또 뭐가 있어요?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이 있고요. 몽골 침략 때 활동했던 승병 김윤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몽골 2차 침략 때에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죽였던 처인성 전투. 처인은 용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경 조판이 있습니다. 이 대장경 조판은 역시 1차 초조대장경에서 거란의 침략을 막자는 거고요.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죠. 이거는 몽골의 침략을 막자라고 하는 거죠. 호국불경이란 말이에요. 조선은요. 조선은 억불정책을 펴니다. 그래도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되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가면은 외란 때 승병대 활동이 있습니다. 영규. 최초의 승병이죠. 서산대사, 묘양산에서 휴정,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사명대사, 유정입니다. 그래서 불교 관계에서 일단 이 자료들이 있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때까지 이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냐 그러면은 호국불교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국불교와 그 다음에 삼국불교의 성격 마지막 초부족적입니다. 원시신앙과는 보편성을 강조했다. 보세요. 원시신앙 있죠? 이거는 보편성보다는 뭐죠? 특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태양, 물, 해, 바다, 그죠? 또는 달, 이런 것들 특수한 그 하나를 숭배하는 거죠. 근데 불교는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입니다.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삼국 불교의 역할에 보면 두 번째 한번 봐봐요. 인간 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완화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일종의 어떤 그 화해하는, 전부 끌어안는, 화합하는, 통합하는 이런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역할이 있냐면 삼국 불교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해서 그렇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역할 좀 보겠습니다. 고대 문화 발달에 기여했으며 이 고대 문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종교로서만 들어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불교 건축, 불교 회화, 불교 공예 또는 불교 미술이라든가 회화 미술이죠. 또 여러 가지 불교 사상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로 그런 게 있죠. 셋째 줄 봐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전달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했다 그랬죠. 그 새로운 문화 박스점 치겠습니다. 이꼴 불교 문화. 그래서 고대 문화 단원에서 불교를 빼버리면 사실을 얘기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기할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고대 문화 이꼴 불교 문화다. 근데 나중에 고려로 가지 않습니까? 고려는 유교 이념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 이념이 구현되면서 불교가 없어진 건 아니죠. 고려 때도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유불,
융합문화예요. 중세는 유불융합문화고 고대는 불교문화입니다. 그럼 고려 문화, 중세 문화는 문화의 파이가 커졌어요? 아니면 작아졌어요? 커진 거죠. 기존의 불교에서 유교가 첨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불융합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전 사회보다 문화의 스케일이 훨씬 더 커졌다. 이게 고려를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 변화,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변화났다라고 할 때 그 증거 자료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역할의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결국 불교는 통치, 즉 왕권 강화에 통치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앞장에 대승불교하고요, 소승불교가 있죠. 참고로 대승불교는 북방불교라고 하세요. 북쪽으로 전래합니다. 우리나라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남방불교는 동남아시아처럼 위쪽으로 갑니다. 이게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소승불교를 남방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방불교는 대중의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남방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해요. 우리나라 불교는 대체로 대승불교다, 북방불교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대승불교는 다시 고구려는 뭐죠? 삼론정, 백제는 뭔가요? 율정, 신라는 뭔가요? 계율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똑같은 대승불교인데 이렇게 나눠진 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경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그 유일신 하나님이 다 달라요? 신이 다 다릅니까? 다 같죠. 근데 성향 때문에 그래요. 진보적인 또는 뭐 보수적인 또 수구적인 이런 성향들을 띠는 또는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삼국시대 때 얘기 아닙니까? 통일신라 때 하죠. 신라 중대 때 하고요. 또 신라는 하대 때로 나눠집니다. 중대 때는 교종이 유행을 하고요. 하대 때는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교종은 경전 해석에 따라 5교로, 선종은 지역에 따라서 몇 개로 구사로 나눠져요. 자, 이거는 통일신라 불교거든요. 자, 뒤에 14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교종 5교에서 열반정, 보동은 고구려 승려입니다. 그 다음에 자장의 계율정, 원효의 법성정, 의상의 화엄정, 진표의 법상정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교종인데 5교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원효의 법성정하고요. 마지막 진표의 법상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교종은 교리, 경전, 형식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드러나는 부분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은 선정은 하대에 유행한 선정입니다. 참선, 좌선, 실천이라는 것들을 중시합니다. 이거는 좀 내적인 면을 중시하는 겁니다. 중대 교족은 왕실과 진골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요. 이거는 하대 때 지방호족, 더 나아가서 육두품, 얘네들과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중대 때 활동했던 승려들, 하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대 때에 활동했던 승려들 활동이 표 바로 밑에 원효, 의상, 우측에 145쪽입니다. 원측. 그리고 하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김교각이라든가, 중대 때 김교각이라든가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효와 의상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원효 의상은. 신라 중대 때 승려들입니다. 원효부터 해가지고 좀 얘네들의 이 사람들의 성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부터 한번 봅시다. 화정국사는 고려 숙종대 때 의천의 건의로 추앙된 명칭입니다. 추서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정국사. 화정국사 그러면은 원효입니다. 의천, 대각국사, 진을, 보조국사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목이 말라서 마셨는데 뒷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입니다.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이에요. 지금의 경기도 화성, 수원 어디 그 근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의상만 가고 5년은 중도 포기합니다. 그 일체유심조예요. 화쟁사상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사상을 통합하려는 사상을 화쟁사상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집대성했던 책이 신문화쟁론입니다. 신문화쟁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삼국시 때 불교 있죠.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가 됐다. 그거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5년입니다. 근데 통합하진 못했어. 근데 이 화쟁 사상의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은 고려 전기 때의 의천과 고려의 때 진울에 이거를 꽃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원효와 의천과 진울 세 사람을 묶어서 얘기할 때는요, 불교 사상의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계속 아미타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그랬죠. 이 화엄 사상을 풀어 써놓은 노래예요. 그 무예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예가, 그렇죠? 이 무예가를 짓고 나무아미타불만 암송해도 다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아미타 신앙이죠. 이 불교 대중화예요. 이 불교 대중화 그러면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될 승려가 3명이에요. 원효, 의상, 고려 광종대 때 활동했던 균여입니다. 원효의 아미타 신앙. 이거는 연불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불이냐 하면은 나무는 뭐뭐에 귀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무, 아미타, 불. 이 연불만 해라. 아미타 부처님께 나는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딱 극락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상도 아미타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관음사상이 있습니다. 이 관음사상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 얘기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급할 때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거든요. 빙판길에 넘어질 때 내비치는 외마디 뭐라고 그래요? 엄마를 찾죠. 자빠지면서 아버지 찾거나 할아버지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엄마. 아무 때나 부르면은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입니다.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죠. 그 다음에 균여, 보연, 십원가 11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불가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찬송가예요. 이거는 참불가이자 향가입니다. 향가. 삼국유사의 14수, 여기 11수에서 25수가 이제 향가로 남아 있습니다. 향가는 뭘로 기록하냐면 향찰로 기록합니다.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자에 음만 빌려는 겁니다. 차음을 하는 거, 차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한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 의상, 균여 그러면 이 세 사람 뭐죠? 각각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뭐요? 바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승려 이렇게 묶으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밑에 의상의 화엄 사상이 있죠. 이 화엄 사상을 집대성해놨던 책이 화엄일승 법궤도인데 이거는 신라 신문왕대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화엄 사상 요지가 일즉다 다즉일. 하나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걸 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를 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불교 대중화에서 관음신앙. 이거죠. 관음사상을 얘기합니다. 관세음보살 얘기한다는 거죠. 원칙, 유식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마음,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왼쪽에 나와 있는 원효의 일체유심조, 역시 마음 나오죠.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교각. 이 사람 이제 왕자입니다. 성덕왕의 아들로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지장보살의 화신이 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는 신, 보살을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초에 인도 기행문 있죠. 왕오천 축국전. 인도의 5천 축국을 다녀와 쓴 기행문, 5천 축국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 때에 교조형이 유행했던 시기에
승려대 활동을 정리합니다. 그 중에 원효와 의상은 꼭 기억을 하실 것. 원효 의상, 고려의 의천과 진울, 조선의 이왕과 이인은 항상 출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선종을 좀 보겠습니다. 선종은 아까 참선, 좌선, 실천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선종이 들어온 시기는 선덕여왕대 때입니다. 삼국시대 때죠. 신라 중대 때는 교적이 유행하면서 눌려 있었고요. 하대 때 지방호족과 육두품들의 후원을 얻고 하대 때 선종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선종의 사상은 분립문자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로 요약을 합니다. 뒷장에 맨 위에 보시면 분립문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립문자.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 경전에 기대지 않는다. 교과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1대1로 만나서 스승이 직접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염화미소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염화미소. 부처가 영치산에서 설법을 할 때 말없이 꽃을 들었더니 씩 웃었다. 꽃을 이유를 안 거죠. 비슷한 말로 이심전심이라고. 이심전심. 그러니까 참선, 좌선 오로지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분립문자 그러면 선종의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얘기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스승이 이때 죽어버렸습니다. 스님이 죽어버린 거 사망했다 그럽니까? 열반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스님들은 날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하지 않죠? 화장을 합니다. 스님의 장례식 화장하는 걸 다비한다고 그래요. 다비식이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사리가 나옵니다. 사리를 모셔놓은 승려의 사리탑을 뭐라고 그래요? 승탑이라고 그래. 한자는 부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도.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팔각원당형입니다. 결국 승탑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불교 선종의 유행과 관련해 있다.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했던 시기는 반드시 승탑이 유행한다. 이런 공식입니다. 고려시대 고려 전기 때는 교정이 유행합니다. 후기 때는 선종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조계종이 선종이고 전기 때 의천의 천태종은 교종이죠. 후기 때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뭐가? 승탑, 부도가 많이 나온다. 승탑, 부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석탑과 승탑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종이 나타나서 신라 때 유행하면서 나타난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보실래요? 146쪽에 나와 있죠. 중국 문화의 이해 폭이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한문학 발달에 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종이 당에서 들어올 때 선종 하나만 들어왔겠습니까? 당나라의 한문학이 들어와서 육투풍에 의해서 한문학이 발달했었으며 지방 문화의 역량의 증대는 지방 호족과 결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의 역량 증대에 영향을 준 거고 또 네 번째 새로운 사회는 어딜 얘기할까요? 고려입니다. 고려 건국의 주역이 되는 거죠. 주체 사상이 되는 거죠. 육두품의 유교와 지방호족의 선종과 풍수지설은 다 고려 건국과 관련된 것들 아닌가요? 그리고 조형미술이 쇠퇴합니다. 보세요. 교종이 유행했을 때는 외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닦고 새기고 하는 조형예술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선종이 유행할 때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걸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형미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신라 중대에 비교해서 하대 때는 조형미술이 조금 쇠퇴했다. 이 얘기지. 조형예술 자체가 죽었다 이런 의미로 오해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신라대 때 선종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영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해불교는 발해건개주의 고구려죠. 고구려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도 상경에는 절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불상이라든가 또 석사자상, 돌사자상이죠. 사자는 불법 수호 역할하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찰 건물에 본 유난히 사자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등, 연꽃 무늬가 새겨진 기와장, 와당, 불상 이런 것들이 발해 불교 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상에서 마지막 도교와
풍수지 사상이 있습니다. 도교는 우리나라의 우측 맨 위에 보겠습니다. 대관계 때 말씀드렸죠. 영유왕제 당나라 고조가 고구려에 대한 친선책의 일환으로서 전례를 했습니다. 도사, 도교의 승려죠. 도덕경은 도교의 경전을 얘기합니다. 이게 들어오죠. 그러니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시대 발의 그 자료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을지문덕 지적, 연개소문, 그 다음에 보덕의 열반종, 그 다음에 강서고문의 사신도 체크하세요. 백제 산수무늬 벽돌, 산수무늬, 산과 물의 무늬가 새겨진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무령왕릉 지적의 매집권 땅 매매 문서입니다. 여기에 신선한 때 땅을 사서 무령왕릉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죠. 신선사상은 노장사상입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 역시 불교와 노장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사택지적비,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인생의 무상함이죠. 무상함을 기록해 놓은 사륙변제체로 기록해 놓은 비석입니다. 신라의 향가에 보면은 향가 어떤 주술을 내었더니 해가 하나가 없어졌더라. 이런 것들. 또 화랑도의 별칭이 있죠. 국선도, 풍류도, 풍월도, 또 통일신라 최치원의 사산 비명, 발해에 쭉 내려와서 정여공주의 묘지. 묘지는 지석입니다. 지석. 같은 얘기죠. 무령왕릉 지석할 때. 그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다 묶으세요. 묶어서 다음 중 노장 사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또는 다음 중 종교로 본다면 도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묻으십시오. 오히려 불교보다 이 도교, 노장 사상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더 많이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시하고 이거 뭐와 관련있냐. 또는 반대로 다음 중 노장 사상이나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은 뭐가 있느냐. 반대로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서 도교, 노장 사상 좀 묶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사상사에서 풍수지 사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리도참설이라고 그러고요. 신라 말 선종 승려였던 도선이 도선 비기를 통해서 집대성을 했죠. 가지고 와서 중국 당에서 들어온 겁니다. 신라 말에 유행을 하면서 풍수지설은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신라 정부의 권위를 강화가 아닙니다. 약화시켰다. 서술형 문장에서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바로 풍수지설의 경규지쇄설이 나오고요. 경규의 땅에 덕은 이미 쇠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경주에 있는 행정구역, 행정관청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지방 호족의 입지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 거고요. 이거는 풍수지설의 송악길지설입니다. 송악개성이죠. 송악의 땅은 앞으로 길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그래서 고려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겁니다. 특히 고려건국의 사상적 기반 그런 육두풍과 결탁이 됐었던 유교. 지방호족과 결탁했던 지금 나와 있는 선종과 풍수지리설. 이렇죠. 그리고 고려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이거다 하면 고려건국의 주역은 누구예요? 지방호족과 육두품이죠. 지방호족은 장군, 성주 이렇게 합니다.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장군,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성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고려 건국 이후에 중앙으로 진출해서 뭐가 되죠? 문벌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상은 불교와 도교와 풍수지사상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사까지 고대 문화를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25번째 주제인가요? 과학기술의 발달부터 마지막 고대 문화사까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